뭐 그렇게 이루어지는 건 기독교적으로 종말이 여기서 이제 안 되는 거고, 그렇다면 그거보다 한 3단계 정도 낮아서 적어도 충돌을 하지 않고 필요한 일에 있어서 사람들이 협력할 수 있는 정도를 우리 시점으로 놓고 확 이제 기준에서 수준을 낮춰가지고, 그래서 종교 전쟁서부터 그 지점까지를 한 10등급 정도로 나눠서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을 대략 이 단계, 아까 제가 서열에 얘기했는데 제일 낮은 수준부터 제일 높은 수준까지 이렇게 열거를 해놓고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을 가능한 지금 마음 이렇게 찾으셨는데 들어갈 수 있는 것까지 배열해 볼 수 있는 되지 않을까. 그리고 모자라는 것은 나중에 내년에 구체적으로 그 안에 들어갈 항목들을 찾을 때 다른 분들한테 여쭤볼 필요가 없이 큰거 만든 새로운 제너럴 스피스피로 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항목들이 인위적으로 어떻게 다른 항목에서 참고하셔서 좀 개인적으로 덧붙이시고 그러면 그냥 그렇게 확장된 소극적 평화 개념이 자 끝까지 그래서 제가 조금 제가 한 거에 힌트를 드리면 아까 첫 번째가 자발적 국가 통합의 마지막이 그 전면전이었어요. 중간쯤이 뭐냐면 국가가 서로 내부적 문제에 대한 중립적 태도를 취한다. 이게 한 중간쯤 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그런 거를 유로 생각해보면 우리가 한국 사회에서도 종교적 간의 문제를 종교 간의 어떤 폭력을 가장 낮은 거에 놓고 종교 간의 협력 그거를 중간쯤 놓고 서로 종교 간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 뭐 그런 중립적 태도를 중간쯤 놓고 그 사이에 선생님이 보시기에 종교학자를 보시기에 의미 있는 사건 유형들을 만들어서 보는 게 좀 의미가 있지 않나요? 네, 박수님 열심히 준비해 오셔서 숙제만 더 하는 것처럼 얘기를 몰두해서 죄송한데요.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지금까지 하려고 했던 작업이 이 작업인데 가장 사실 제가 어려워하는 부분이에요. 뭔가 그 수치화하고 뭔가 이렇게 데이터를 내는 이런 부분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공교롭게도 흐름이 그렇게 가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이것과 관계해서 이제 그러면 그 철학적 성찰 그 부분은 이제 주전으로 말씀을 좀 드려야 되니까 처음의 작업은 이제 같이 하는 네, 근데 저는 선생님이 이거를 수치하고 나중에 통계하는 것까지 생각하지 마시고 사건 유형을 뽑아주면 전 선생님 잘하실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사건 유형이 종교 평화 지수로 연관성 있는 사건 유형을 저희가 뽑아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그 작업을 선생님 하실 수 있는 작업, 선생님 잘하실 수 있는 작업. 그래서 자꾸 그거를 자꾸 나중에 수치하고 통계학까지 생각하시니까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은 나중에 하시고 오히려 의미 있는 사건 유형들을 뽑아내신 작업을 선생님 잘하실 수 있는 작업. 여기 있는 걸 그대로 좀 정리가 되면 되는 거니까요. 사실은 그런 의미 있는 작업, 결국은 경험을 토대로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 경험적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갈등 요인에 대한 선행 연구가 있으셔야 되겠죠, 사실은. 그리고 그러한 선행 연구는 종교 사회학자들의 또 도움을 받아야만 되고, 이게 좀 같이 그 연대돼야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철학적인 차원에서 어떤 그 영역을 구분해서 이렇게 놓는 것만으로는 쉽지 않을 거다 생각해요. 네, 저도 그 동의하면서 그래서 우리 박문수 박사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제가 볼 때 이렇게 협력 내지는 같이 작업을 한다 그러면 훨씬 효율화가 위제 많을 것 같고 그 시너지 효과가 날 것 같고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심도 있게는 모르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튼 이 부분에서 저도 좀 궁금하고 정리가 좀 되는 부분이 있는데 가정문제 대통령이 정리해 줬었던 각 항목들이 여기 가중치를 얼마나 보여야 되는지는 자신 없어 하고 이제 그러셨잖아요. 근데 이 기준을 아무튼 어디를 유형별로 정리하는 것까지는 그 말은 참 쉽습니다. 왜냐하면 이것 임의로 이렇게 정해야 되는지 아니면 기존에 기사화 되었던 내용을 중심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를 한번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여기 사건의 유형들을 열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아마 기사를 더 선정하셨을
거기에 더 몇 가지 유형을 추가할 수 있을 거예요. 사건의 형태들을.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걸 어떻게 분류할 거냐라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나와 있는 것만 가지고도 물론 아까 제가 열거했던 것처럼 아주 공격적으로 표현됐던 경우는 아주 궁금해요. 갈등의 정도가 굉장히 높은 컴퓨터에 가까운 이제 그런 건 여기 안 들어가 있어요. 네? 제목만 나와 있고. 그러면 그 제일 경미한 정도부터 제일 강도가 높은 정도까지를 10등급을 한번 나눠보자. 그리고 거기에 그 10등급 안에 여기 이걸 나를 때는 다시 흩어서 거기다 집어넣으시거나 하시면 우선 성공이고, 그 다음에 그 10가지 등급의 그 이름을 붙이는 건 나중에 될 거예요. 그거 이제 이천 선생님이 하실 거예요. 그 도움을 받으시려면요, 그 불교, 지금 그 조계동에 종교 자유가 뭐 있잖아요. 거기서 사례를 모아는 것들이 있어요. 네, 그게 사실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게 그 불교와 기독교 이런 거였기 때문에 거기에 뭐 스님들한테 뭐 침 뱉는다든지 뭐 언어적인 폭력 뭐 아마 다 나와 있을 겁니다. 네, 제가 갖고 있는데 회불을 써라고 되어 있어요. 그것을 놓고 이제 유형을 좀 구분을 해서 그것이 주는 충격의 강도를 가지고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부터 제 생각 문제는 이게 종교의 평화라는 말이 이제 종교인 내면의 평화가 표현하면 좋겠지만 우리는 불가능하다고 얘기해서 종교인과 종교인 사이에서 종교와 사회 사이에 벌어지는 일들을 중심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고, 그것을 판단을 도대체 정도를 어떻게 수치로 규정할 수 있을까? 저는 완전치는 못해도 기사화돼서 사회에 준 충격의 정도로밖에 기준을 삼을 수 없을 것 같다. 그러니까 왜냐면 아까 김대철 선생한테 여기 이것을 이제 1부터 10까지 지금 유형별로 정리해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질문을 하셨을 때 그 1부터 10을 이론적으로는 추측 가능하지만 어느 것은 우리 사회에서 여론화가 사건화가 덜 됐기 때문에 여론화가 덜 돼서 종교 갈등의 요인을 작용하지 않은 경우도 있고, 이론적으로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여론화가 돼서 우리 사회에 충격을 더 준 측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1부터 10까지 이런 단순히 지금 상태에서 정리하는 게 간단치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 부분에서 이해했으면 좋겠는데, 예를 들면 그게 충격이라고 느끼는 걸 누가 느끼느냐. 그러니까 일반 국민이 그걸 충격을 느껴야 되겠다. 그러니까 기사화돼서 충격이 아니고 그 기사화된 걸 보고 사람들이 충격을 받아야 되는데 그 충격의 강도를 기사에서 찾는 게 아니고 사람 한테서 찾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처음에 이제 그렇게 그 강도를 구분하는 거는 이게 정말 충격적인 거다. 10단계 이게 10등급이다. 8등급이다. 7등급이다 하는 거는 국민들의 정서상 그분들이 느끼는 그 심리적 강도, 그걸 들었을 때 하는 강도니까 그거는 나중에 일반 문화에서 쭉 열거해놓고 이 강도를 저희는 설명을 다시 하면 돼요. 그거는 이제 어쨌든 되기 전에 하는 거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언어적인 폭력 같은 경우 사실 지금은 그런 것이 기사화될 일은 없거든요. 그러나 그런 현상이 부분적으로 있을 수 있는데 기사화되지는 않으려고. 지금 우리 사회의 의식 수준이나 뭐 이런 것이 옛날에는 스님들 바람 집어서 잡아채서 저기 하고 뭐 이런 게 있는데 지금은 그런 게 안 나타나니까 그러면은 그거를 50년대, 6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기사를 검색하는 그 방법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때도 그런 게 기사화됐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기사화라고 하는 것은 대충 그 사회고대 현상에서 걸러지는 그 부분만을 담는 형태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객관적으로 거기에 대한 어떤 접근의 척도는 될 수 있지만 그게 이 작업에 있어서의 그 기준이 되기는 어렵다고 봐요. 네,
그렇게 하다가 중이 제 머리 못 깎는 나르는 거예요.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는 듯이 뭐 이렇게 그냥 사실 편안하게 얘기하는 그 나중에 그게 돌아오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아무 총장이 총장이 이런 일이 됐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 아주 공덕을 치른 적이 있는데 옛날에는 그래서 하여간 우리 사회가 이렇게 진전이 되면서 기사화되거나 또는 그게 미묘하게 어떤 전개를 드나들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작업에서는 그런 작업까지 다 포함해서 그 영역을 강도를 구분할 수밖에 없다. 다만 그거를 뒷받침하는 자료로 데이터들이 거기에 백업이 돼야 되겠지만 그 5분의 글을 저희 올해 목표 중에 하나가 5사람의 애들을 모아서 글과 논평을 모아서 단일히 내는 겁니다. 5시면은 나중에 한 번 더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콜로큐션 한번 마지막 제가 한번 더 해야 되고요. 제 역할 중에 하나는 이제 4번에 나왔던 내용을 다 종합해서 향후 정리할 더 연구할 수 있는 기초를 좀 가진다는 사실 저는 정말 종합만 하려고 했는데 간단치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는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단행본으로 만들 거니까 논평 포함해서 이전에 발표하셨던 분들이 가능하다면 다시 토론에 참여하면서 발전된 그런 글들을 정리해 주시고 논평문도 이 토론에 참여하면서 받았던 느낌을 다시 정리해서 논문을 만들면 우리 사회의 종교평화의 문제를 좀 기초적으로 종교평화의 문제를 좀 문화를 진작시키는데 기초 작업을 많이 공헌을 해주시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단행본에 우리가 지금 토론한 그 내용이 네. 그것도 그래서 정리하고 있는데 이제 반복적인 내용들이 많으니까 의미 있는 내용들만 정리를 해야 되겠죠. 아무튼 다 기록되고 있습니다. 가끔 딴 생각하다 보면 지금 마지막으로 제가 그 소감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종교생활을 대종교로만 한 65년 했어요. 어려서부터니까. 그 독립운동 세력에서 자라면서 결국은 그 대종교로 65년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대종교에 제가 책을 또 선도사라는 직책을 맡으면서 생각하기를 편향되게 어떤 종교에서 그것만 가지고 유사가 아니었다 생각이 들어서 제시할 때 제가 한 20몇 년을 정도 관여했습니다. 현재도 그냥 계속하고 있는 편이에요, 사실. 그래서 전 종당 밑에서 또 많이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현재 이 종교 평화 운동이 여기가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은 이것이 세계 평화 운동, 종교 평화 운동으로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URI 한국종교 연합이라고 하지만 이게 세계 종교 연합의 하나의 일환으로서 이루어진다고 봐야 됩니다. 지역적으로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특히 감명 깊은 것은 정말 종교인의 가장 힘이 되는 우리 박효섭 목사님. 참 심성이나 아까 말씀하신 어느 종교를 비방한 일이 없다. 참 좋은 얘기입니다. 이 목사님 개인적인 인성으로 보더라도 그 인성 교육에 전 종교인들이 그렇게 교육이 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남의 종교 비평 이런 학술적인 서로의 장단점 비평을 들으면 감정적으로 남의 종교를 비방한다든지 하는 것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한국적인 같은 한국 내에 종교인으로서 한국적인 국격을 가지고 같이 이루어졌으면 같이 융합이 됐으면 하는 것이 제일 소망입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종교 연합운동이 하나의 어떤 다체로서의 무슨 이거 발전 그게 보다도 이것이 사회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면은 또 이것이 세계적으로 그런 상황도 이 세계의 전쟁 지역들 전부 종교 전쟁이 가장 심하고 또 비참한 것이 종교 전쟁입니다. 타협이 안 돼요. 이게 참 문제가 큰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오늘 다시 한번 느끼면서 정말 교수님들 여러 가지로 좋은 말씀들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집배송 됐을 때에 그래서 커다란 우리의 기초가 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자연스럽게 뭐 마무리 말씀까지 해야 오히려 이 콜로퀴를 초기 때 토론을 오래 했던 것 이상으로 토론 시간은 짧으면서도 실속 있게 의견이 모아지는 모습이 별로 보이지 않는 성과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럴수록 이제 글 쓰는 사회를 그다음에 높아지는 거죠. 구체적인 얘기가 나왔습니다. 오늘 5번째 예정하고 있는 콜로퀴 중에 4번째 시간을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일정을 잡아야 되는데 원래 매월 10월 첫째 주를 잡다가 다소 조금씩 이런 일정이 늦어져서 다음 마지막 콜로퀴의 날짜를 지금 좀 확정을 하고 식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으로서는 5개월 전에 얘기했던 10월 1일에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만 바로 일주일 지나서요. 다른 분들 일정이 어떠신가 모르겠는데 10월 기념장이 이거 보고서 최종 보고서랄까 내부라는 건 올해 하는 정도 되고요. 상자를 줘야 되거든요. 인쇄를 가서 상자를 줘야지. 아무래도 그 상자를 그나마나 저로서 10월 29일만 가는 하거든요. 지금 10월 2일이 아니라면. 다른 분들은 어떠세요? 10월 29일. 10월 29일. 15일만 가능하시다고요? 10월 29일 안 돼요. 15일 저는 8, 15, 22가 탔어요. 그러면 11월 초는 어떠신 거예요? 11월 5일. 네. 저는 괜찮은데요. 이게 11월 10일에 녹음 발표가 하나 있는데 겹치는 시간이 합니다만 미리 준비한다고 치면 11월 15일. 11월 5일을 얘기한다? 네. 11월 5일이다. 네. 뭐, 저는 괜찮으세요? 그렇죠. 11월 5일 때 내일이 또 있죠. 시간이 좀 지워져. 2호일을 맡고 있습니다. 여기가 더 확신이 좀 괜찮고 저까지 배려해 주신다면 뭐죠? 그 11월 19일 정도 만약에 하면 저는 제가 전주에 그 학회 저희 일본 불교 철학에 관한 논문 발표 하나 있는데요. 그게 일주일 전에 11월 19일은 어떠세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때가 좋겠습니다. 저는 괜찮은데요. 문제는 그 원고를 언제쯤 다 최종적으로 넘겨주실 건지 책제로 나오다 보면 편집도 시간이 걸리고 우리 단행본으로 내는 것은 저기 우리 연구 외 일정이라 상관없다고 생각하고요. 네. 다만 최종 보고서를 어쨌든 주무실에 네. 내는 것만 그 일정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완성된 논문은 아무튼 뭐 제 생각에는 올해 안에 저희가 조마다 완성된 논문이나 이런 거를 주고 책을 내는 당번을 만들어도 그건 저희 외부적 일정이라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상반기는 요즘에는 문방구에서는 이제 사업이 종료되면 그 종료일부터 한 달 내에 보고가 기본이거든요.
자체가 12월 말까지. 제가 이제 12월 말까지는 예상을 하고 있었거든요. 원래 10월 1일 날 하려고 해도 발표 원고도 다시 수정해서 보내주시니까 제가 좀 넉넉하게 잡아놓긴 했었거든요. 어쨌든 완성된 논문은 그럼 11월 말 정도까지 각자 다 나오면 괜찮은 거예요. 그건 상관, 네. 그 정도로 가져고 이미 다 써주신 거고 문제의식을 가지고 좀 더 자기 문제문과 논문을 보완해서 11월 말까지만 주시면 그럼 보고하는 것도 나중에 다른 거 만드는 것도 아무 문제 없어. 네. 그러면 그렇게 아시죠? 11월 19일에 5번째 콜로퀴움 한 3시에 이 자리에서 하는 걸로 하고 지금 보완된 논평문과 발표문은 그 11월 말까지 명심자님께 드리는 걸로 하겠고, 한 가지 또 좀 의논 드리고 싶은 거는 다음 콜로퀴움 때 우리 원래는 매 발표자 한 사람의 두 분이 논평자가 오셨었는데 5번째는 그렇게 하지 말고 지금까지 발표하고 논평하던 분들이 시간 되시는 분 다 오셔서 다 오셔서 저마다 좀 종합적으로 정리하는 시간을 갖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논평자에게 책정된 예산을 우리 이제 다른 논평자에게 분산해서 처리하는 방식으로 일종의 고마운 형식을 드리는 방식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지금까지 맨날 이해하지 못했던 다른 분이 와서 논평하는 것보다 우리가 다 한번 기존의 논평자가 종합적으로 논평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그렇죠. 지금 그 생각이 있습니다. 그럼 향후 그 1월 19일에는 가능하시다면 우리 발표자 5명, 즉 공동연구원 5명 말고 5분 물론 논평하셨던 지금까지 8분이 하셨는데 참여 시간이 안 맞아서 못하시는 분 할 수 없고 가능하신 분들은 다 참석해서 집약하고 종합적으로 정리하는 시간을 갖는 걸로 하겠습니다. 새로운 논평자 모시면 그래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 식으로 진행이 좋죠. 좋은데 나는 그런 안 하고 있고. 초점이 흐려질 가능성이 있어요. 자, 그러면 그동안 뭐 했냐? 청한 얘기 다시 반복되면 자, 오늘 뭐 중요한 결정도 많이 했고 적절한 의미 있는 토론도 긍정적으로 많이 했습니다. 자, 그럼